네, 안녕들 하셨어요? 지중해 역사와 예술을 배우면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지중해 시간여행이 마련하는 튀르키 역사예술기행, 오늘은 이제 248번째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스탄불 오리엔트 고고학박물관에 있는 그런 유물 가운데에 알렉산더 석관이라고 하는 진짜 알렉산더의 관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이스탄불은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전체 큰 아나톨리아와 그 다음에 유럽 쪽 땅인 트라키아의 그 보스포러스를 두고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원래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아나톨리아 쪽은 아니고 이쪽 이제 확대해서 볼까? 어머나, 뭐죠 요거? 요거 원래 잘 뿌여가지고 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원래 콘스탄티노플은 이 아시아 쪽 아나톨리아 땅은 아닌 거죠. 유럽 쪽 트라키아 땅만 이제 콘스탄티노플이었던 거고, 이스탄불이 되면서 이제 또 현대로 오면서 시가지가 확대된 거죠. 이게 좀 커져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이스탄불 대공박물관은 이쪽에 이제 요거를 그 사라이브르누 궁정곳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노플 구시가지가 요 골드논 보스포러스에요. 밑에 마르마라해를 두고서는 이렇게 툭 삐져나왔어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그래서 곳 지형인데, 여기 이제 그 대궁전이 있었기 때문에 궁전곳이라고 하는, 이렇게 불리는 이쪽이 이제 핵심 유적이 다 몰려 있고, 거기 중심에 또 이제 이스탄불 오리엔트 고고학박물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스탄불 오리엔트 고고학박물관에 있는 페니키아 석관이다. 근데 그러면 예전에 그 알파벳을 만들었던 그 페니키아인인가? 그거는 아니에요. 자, 페니키아 석관이다. 조각 양식이 그리스예요? 그리스 조각 양식일까요? 왠지 조각 그러면 그리스 같아요. 오늘 강의 소재는 이스탄불 오리엔트 고고학박물관에 있는 석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트로포이드 석관. 이게 뭔 소린가? 리키아 석관, 사트라프 석관, 애도하는 여인들의 석관, 알렉산더 석관,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오스만 함디 베이라고 하는 이 오스만 튀르키의 최초의 고고학자, 현장 가서 발굴도 하고 발굴에 좋은 성과를 내고 이랬던 사람이 이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이 이제 화가예요. 그래서 이 1887년에 이제 오늘날의 이스탄불 오리엔트 고고학박물관 자리에 미술학교를 만들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1935년에 이스탄불 오리엔트 고고학박물관이 현대 튀르키예 공화국 때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기반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거고, 저 오스만 함디 베이가 발굴한 그게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페니키아 지역, 오늘날의 레바논이고, 레바논 중에서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페니키아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의 페니키아라는 단일 국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국가 체제예요. 티레, 비블로스, 시돈 뭐 이런 것 마냥 각자 조그만 도시, 아테네, 스파르타 이렇듯이 조그만 도시국가 그 자체가 하나하나의 나라였다. 그 페니키아 민족의 그 각 나라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페니키아라고 부르는 건데, 오스만 함디 베이가 발굴했던 거는 바로 그 레바논 시돈에 있는 옛날에 아주 페니키아의 중요한 무역항 중에 하나였죠. 무역도시. 거기에서 이제 발굴을 했는데, 자, 여러 석관들이 나왔어요. 요거를 안트로포이드 석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안트로라는 게 그 그리스어로다가 사람을 때 인간. 석관이 무슨 형태예요? 사람 형태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사람인데 뭐겠어요, 그러면? 요거. 수염. 그러니까 이집트 미라 형식을 딴 이 사람 형태 석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페니키아인들이 요런 거를 주로 BC 6세기, 5세기 요런 관을 많이 쓰는데, 이건 원래 어디서 쓰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이집트랑 교류를 하면서 선진 이집트 문명을 배워가지고 이제 이런 석관을 쓴 거고, 그 옆에 보면은 헤어스타일 이제 완전히 두상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죠? 요건 이제 그리스 계열이죠. 생긴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리스 계열의 이제 어떤 인물상을 또 따가지고, 그래서 이집트, 그리스 뭐 이런 그 주변 문화들이 이렇게 융합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페니키아 문명의 특징이죠. 그래서 인간 형태, 즉 미라 형태의 관을 안트로포이드 석관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이 어떤 파라오, 턱수염 파라오만 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파라오 미라 형태의 석관, 그리스인의 형태의 석관, 이런 것도 요건 전형적인 그리스인들의 그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석관들이 있는데, 시기는
BC 480년에서 BC 460년 사이니까 저 때는 뭐예요? 그리스 역사를 치면 BC 480년에 그 유명한 이제 영화 300에 나오는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나머지 그리스 연합 각국의 어떤 육군 연합군을 이끌고 페르시아에서 침략해온 크세르크세스 대왕을 만나가지고 결투를 치렀던 바로 그 테르모필레 전투 치렀던 거, 그게 바로 BC 480년이에요. 그 무렵에 이 시돈 이쪽은 누가 장악을 하고 있었느냐? 바로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배하의 페니키아 문명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저 시대에 그러면 페르시아에서 발굴한 무덤의 주인공은 누구겠어요? 이런 무덤을 남길 수 있는 건 최상위 지배계층인데, 그러면 페르시아 지배니까 쉽게 생각하면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하는,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지배자 이런 사람들의 무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 문화적인 요소, 그리스적인 요소, 이집트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시돈의 왕실 묘지를 발굴했더니 또 뭐가 나왔느냐? 이런 리키아식의 석관이 나와요. 이런 걸 리키아 석관이라 그래요. 리키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디냐 하면은, 우리가 배운 안탈리아 같은 요쪽 지역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톨리아의 남부에 해당하는 약간 남서부 쪽, 그걸 리키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쪽 지역에 있는 석관이 이런 형태입니다. 밑으로는 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위에 이 석관 뚜껑 부분이 뭐 나지막히 해서 이렇게 아니라 지금 보는 식으로 다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쫙 크게 된 이런 형식의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리키아식 석관이다. 리키아 문화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인도 아니고 그쪽에 아나톨리아 남서부 지역에 토착적으로 살고 있던 리키아인들의 무덤 양식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적용된 조각술은 다 어디 거예요? 그리스 조각술이 그대로 넘어간 거죠. 그리스 문화가 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BC 430년에서 420년경의 이제 석관인데, 파로스산 대리석을 썼어요. 그러니까 파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게해에 있는 이제 섬인데, 영어로는 파리안 마블이라 그래서 그 파로스산 대리석, 그러면 아주 고전기 그리스, 그러니까 BC 5세기부터 그리스의 조각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바로 이 파리안 마블, 파로스 섬에서 나는 대리석인 거예요. 그걸로다가 이제 만든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시돈의 왕실 네크로폴리스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돈의 독자적인 페니키아 왕실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페르시아 지배하의 시돈 지배자의 무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뾰족한 형태의 박공지붕 형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키아인들의 무덤이지만 조각은 전부 그리스 스타일이고, 여기 또 이제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사람이 그리스 복장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복장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겠어요? 이 지배계급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려 말기에, 그러니까 그 1270년에 이제 몽골 충렬왕의 아빠인 고려 원종이 그 몽골로 가가지고 오늘날 그 자나두, 그러니까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불렀던 노래 자나두라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한 4, 50년 전에 그 자나두라는 게 바로 상도예요. 그러니까는 몽골 제국의 남쪽 수도를 우리가 상도라 합니다. 그러니까 원나라를 세웠던 징기스칸의 손자 쿠빌라이가 첫 수도로 삼았던 데가 상도예요. 그 상도 자나두르다가 고려 원종이 찾아가서 항복을 하고, 그래서 쿠빌라이가 이거 예전에 당나라랑 싸우던 고려에서 나한테 항복을 해? 그럼 당신하고 나하고 사돈합시다. 그리고 고려를 그냥 멸망시킬 수도 있었는데 쿠빌라이가 원종한테 사돈하자 해가지고 자기 딸인 제국대장 공조를 그 원종의 아들인 충렬왕이랑 결혼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그러면 그 이후로 1270년 이후로 고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공민할 때까지 고려왕은 어떻게 해요? 상투 틀었어요? 변발했습니다. 종주국의 습관을 그대로 해야 될까? 그래서 풍습이나 의복이라든가 이 머리 모양이나 전부 몽골식으로 다 바꾸게 되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페니키아지만 페르시아 지배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행세하고 어쩌고 하려면은 페르시아 스타일로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페르시아 스타일하고 그리스 스타일은 뭐가 다르느냐? 보여주는데, 예. 자, 요걸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일단 여기에는 거는 사냥 장면인데, 이 사냥은 그리스인들이 이제 이렇게 사냥하는 거를 많이 해요. 특히 그리스의 마케도니아에서.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 아테네라든가 이런 데는 그 공화정,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거기는 왕실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위한 어떤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지배자를 위한 예술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의 예술만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는 쌓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이거는 왕실이나 아니면 최고 귀족들의 스포츠가 바로 사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이런 게 많아요. 알렉산더의 고국인. 그리고 이제 또 페르시아에서도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이런 데에서 왕들의 가장 중요한 유희가 사냥입니다. 그리고 그 사자 사냥을 실제 했든 안 했든 그 왕이 사자 사냥하는 모습 이걸 갖다가 궁궐 벽면에다가 딱 조각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자 사냥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요걸 보세요. 자, 이런 이제 이 스핑크스를 넣는 건 이제 이집트적인 요소가 들어온 거고, 근데 이제 스핑크스가 어디예요? 여성 스핑크스잖아요. 예. 예. 특이하죠. 여기 이제 그리스식으로 넘어온 거죠. 얼굴 생긴 것도 다 그리스식이고. 이집트에서는 여성 스핑크스는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면 이게 뭡니까? 켄타우로 마키아. 그러니까 켄타우로스랑 전쟁하는 거를 우리가 켄타우로 마키아라 그래요. 그럼 이건 어느 나라 신화예요? 켄타우로스 나오는 건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상반신은 사람이요, 하반신은 말인. 이런 켄타우로스가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켄타우로 마키아다. 요거는 켄타우로 여기 사슴을 안고 있는데, 그죠? 사슴 사냥하는 거냐, 뭐냐, 이게. 창으로 찌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전투입니다, 전투. 켄타우로 마키아. 그렇게 해서 이런 소재 자체가 그리스적인 소재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여기 여자 스핑크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 요걸 한번, 요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번 맞춰보세요. 복식만 보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응? 일단 그리스 문명권에서는 바지라는 게 없습니다. 바지라는 게 그리스 로마 이렇게 알몸이거나 짧은 튜닉이나 그것만 이런 것만 입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여성이죠, 그죠? 아마존 같죠? 가슴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요거 남자고, 요거 당연히 요건 뭐 상징이 있으니까 남자고, 요런 모자도 주로 마케도니아 같은 데서 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뾰족하게 된 프리기아 스타일 모자도 쓰고, 자가 요건 그리스인들이나 그리스인 주변 사람들이 멧돼지 사냥하는 거를 묘사하는 거니까 그리스 스타일이고, 자, 더 이게 그 사진이죠? 예. 요건 뭐, 틀림없는 여성이죠, 그죠? 가슴으로 옷 스타일도 그렇고, 요건 이제, 남자들이고, 자, 아마존 같아요. 그죠? 얼굴 표정이라든가. 여기서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저걸 보니까. 자, 여기서 지금 그 남자나 이 여성의 얼굴 표정을 잘 보세요. 이 동작과 표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멧돼지를 사냥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냥을 어떻게 이래고 사냥합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창으로 다 찔르거나 막 그냥 얼굴을 일그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사실적인 묘사예요, 이게? 사실적인 묘사가 아니에요. 이게 BC 5세기 그리스 고전기 스타일입니다. 몸은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역동적이에요. 말을 타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거나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뭘 던지거나 창을 던지거나 해서 몸은 역동적이지만 얼굴 표정은 정적으로 그리고 모든 어떤 감정을 초탈한 그러한 어떤 그 엄숙한 얼굴 요게 이제 부조하죠, 일종의. 그래서 그 몸은 역동적이고 얼굴 표정은 어떤 숙연함이나 정숙함을 나타내는 거. 요런 게 고전기 스타일이다. BC 5세기의 그리스 조각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요건 시기적으로 보더라도 전형적인 BC 5세기니까 그리스 고전기 스타일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찔러 죽이는 순간에도 얼굴 표정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네. 이런 걸 우리가 고전기 스타일이라 그런다. 숭고미라니, 숭고미. 나중에 이제 그리스 예술사 할 때 다시 자세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모자들은 그리스인들이 쓰는 모자예요. 저 프리기아 스타일 모자 있죠. 그죠? 네. 이런 거 있고, 이건 키메라고,
자, 이 페르시아인도 어디 있을 텐데. 이거는 아까 건 멧돼지 사냥이고, 요거는 사자 사냥이죠. 사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사자 사냥하는 모습이고,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 뒤에 아마존이죠.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남성이 있고 사자를 사냥하고 있는데, 역시 표정은 엄숙미, 숭고미를 한 전형적인, 여기에는 그 페르시아인의 요소가 안 들어가 있구나. 자, 그렇게 보고, 사트라프 석관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트라프라는 건 이제 총독을 의미합니다. 페르시아의 관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걸 잘 보시면, 요것도 요 석관 스타일이 페르시아에서 이런 석관을 썼어요. 페르시아인들은 저런 석관을 쓰질 않았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이제 그리스식 석관인데, 이렇게 마치 우리네 맛배 지붕의 어떤 그런 한옥 형태 같은 이런 지붕을 신전의 어떤 이게 페디먼트 같이 생긴 무덤 덮개돌이란 말이죠. 이게 상석. 그리고 이게 이제 석관의 본체가 되고, 꽤 전형적인 이제 그리스 스타일로 했는데, 이거를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해가지고 사트라프 석관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BC 440년에서 370년 사이에 시돈 지역에 와 있던 페르시아 총독, 사트라프이거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페르시아에 충성하는 사람의 관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트라프라는 석관을 갖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네. 자, 이게 이제, 네. 그쵸.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장면 하나로 들어가면은 역시 여기는 사냥 장면, 말을 탄 귀족이 사자나 멧돼지를 사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이거는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후로 수천 년 동안 어떤 군사적인 능력이나 위험이나 이런 걸 나타내는 거고, 전투 장면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연회 장면까지 같이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고전기적인 요소죠. 역동적인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근육이라든가 막 이런 거는 사실주의적으로 표현하지만, 그죠? 네. 얼굴 표정은 아주 근엄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옷주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깊은 부조로다가 입체감을 주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 예술로 표현한 페르시아 귀족의 세계다. 여기서 이제 페르시아인이 나와요.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소개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 예술 기법으로 표현한 페르시아의 귀족 세계다.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됐어요. 자, 이게 이제 뭐냐면 페르시아는 스타일이 뭐냐면은 바지입니다. 바지. 이게 결정적으로 가르는. 그리스 로마인들은 나중에 그리스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도 바지라는 게 없어요. 남자도 물론 당연히 그냥 터진 옷만 입는 거죠. 바지는 누가 입어요? 페르시아. 그리고 북방의 게르만족. 여기만 바지를 입는 거예요. 여기만.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소매 의복이, 소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의 로마의 의복에 소매라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천으로다가 칭칭 감는 거기 때문에. 튜닉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위에서 내려서 입는 거고, 겉으로 감싸는 어떤 히마티온 이런 것들은 천으로다 둘둘둘 감는 거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팔 집어넣는 소매라든가 바지 같은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한번 보면은, 여기 나오잖아. 여기 좀 확대해서 봐야 되나? 요거 바지 입은 거잖아. 소매 있는 옷 입고. 그죠? 자, 요것도 바지예요. 바지 주름이 보이죠? 여기. 바지 입고, 긴 소매 입고. 그래서 요거는 페르시아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조각 스타일 자체는 완전히 그리스 고전기 스타일이지만 등장인물은 페르시아식 복식을 한 거니까 저 사람은 실제 페니키아 현지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거나 이런 사람인 거죠. 페르시아인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요건 이제 뭐예요? 연회 장면이죠. 연회. 전형적인 그리스 시대 연회절에서 이런데 왼팔로다가 비스듬히 딱 이렇게 눕는 이런 포즈로 하고, 그죠? 여기다 잔에다가 이렇게 뿔 잔에다가 지금 한 잔 마신 전형적인 연회 장면인데 주로 이제 망자를 이쪽에다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자가 죽었는지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그래서 연회 장면에 이게 심포지온이에요. 이게 심포지온. 연회라 그러는 건 이제 우리말로 바꾸는 거고 그리스 때는 이제 심포지온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로마로 가면 심포지움이 되고 영어로는 똑같은 철자에 심포지엄이라고 그러는 거고 해서 지금의 심포지엄은 술 마시는 건 쏙 빼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만 남겨서 심포지엄이고, 원래 그리스에서 심포지엄은 이거 하는 게 목적이고, 저녁에 이거 하면서 동시에 토론을 같이 하는 거죠. 이제 지금의 심포지엄은 그 술이 빠진 거죠. 그래서 반드시 술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 식으로 하면 그냥 회식이다, 대화 많이 하는 회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들이 그런 장소에 비스듬히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그런 연회를 치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군인들인데 이 복식이 다 이게 두건 같은 걸 썼기 때문에 페르시아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전형적인 페르시아인이죠. 바지 입었고. 네. 여기도 바지 입었죠. 네, 바지 입은 게 다 나타나니까 페르시아 군인들의 모습이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사트라프 선반을 보고, 요게 흥미로워요. 요게 애도하는 여인의 석관이다. 요건 조금 그대로 내려오죠. BC 350년이니까 이제 고전기의 아주 말기입니다. 고전기의 말기인데, 이렇게 보세요. 여인들이 표정이 다 제각각이죠. 그래서 석관의 본체는 이렇게 두고, 위에 이제 이 그 석관의 그 뚜껑 부분에는 또 이렇게 뭐 전차라든가 이렇게 전투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밑에는 이제 뭔가 그 애도하는 여인들인데, 이 여인들이 누구냐? 이거 이제 요거는 BC 350년에 시돈 지역의 페르시아 지배의 시돈 왕 스라톤이라는 사람 시절의 이건데, 후기, 아주 고전기에서도 완전 후기죠. 왜냐하면 이제 BC 330년부터는 우리가 헬레니즘을 치는 거기 때문에 고전기 말기, 고전기 후기의 그리스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표정이 이렇게 엄숙하게 되어 있는 건 무조건 고전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페니키아 왕실 이 스트라톤 왕의 일원에 누가 중요한 사람이 죽은 거죠. 그래가지고 왕실 장례를 보여주는데, 그리스 전형적인 신전 스타일이에요. 그죠? 이오니아 이 기둥 두 개 세우는 D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오니아 전형적인 신전 형태의 석관을 만들어 놓은 거. 석관이죠, 석관. 무덤은 아니고, 무덤은 이제 이렇게 따로 만들었고 그 안에다 집어넣은 석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석관이 이제 이오니아 신전 양식으로 만들었다. 뭐 굉장히 멋있죠. 이런 데 들어가서 들어놓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려고 집어넣은 거죠, 이런 데 들어가서.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여인들이 제각각의 표정으로 이렇게 아주 표정이 다, 물론 기본적인 건 고전기이기 때문에 엄숙미, 숭고미로서 이렇게 하지만, 근엄한 얼굴을 띠지만 표정이나 자세, 포즈 자체는 완전히 다 다르게 이렇게 표현한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슬픈 표정을 짓고 뭐 베일을 잡고 한다든지, 얼굴을 이렇게 기댄다든지, 뭐 한번 보세요, 하나하나 다. 그래서 다 당대 조각가들의,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사찰 같은 데 가면 500 나한상이라든가 할 때 그 나한들의 표정이 다 각각 이렇게 다르게 조각을 하잖아요. 그 식으로 이제 이렇게 슬퍼하는 여인들의, 애도하는 여인, 죽음을 애도하는 여인들의 표정을 이렇게 제각각으로, 여기도 아주 또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또 이렇게 닦는 이런 모습까지도 다 그려놓고, 굉장히 아주 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가 보면 이렇게 채색 흔적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는 그 붉은색이나 파란색으로다가 머리라든가 옷주름 같은 거를 이게 채색을 입혔던 거예요. 오래같이 이게 이제 230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색이 벗겨져서 그렇지, 이 돌에다가 채색을 했던 거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럼 이 여인들이 누구냐? 궁정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문 직업의 공녀들이라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장사집에서 뭐 하고 그러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쩌고 저쩌고, 그 곡하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있잖아요. 그 가족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동네든지도 가면은 애구 하면서 그거 이제 가면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집트 문명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집트에서부터 이렇게 장례할 때는 굉장히 그냥 세상이 꺼진 것 마냥 슬퍼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전문 직업으로 그거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두 종류가 다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각 말고 그리스의 도자기 같은 걸, 그리스 도기를 보면 그리스 도기 그림 중에도 장례 묘사한 그림들이 꽤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렇게 아주 슬퍼하는 여인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럼 그 여인들이 공녀, 우는 여인인데 그것이 전문 직업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렇다. 여기서도 이게 왕실 구성원들, 예를 들어서 왕을 죽였든지 누가 제일 센 사람이 죽었으면 공주들이나 아니면 며느리나 이런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왕의 후궁들일 수도 있고, 그죠? 그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애도하고 애고지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데 하나하나 표정을 하나하나 표정을 다 보세요. 이 표정, 이런 표정도 있고, 또 이건 아주 또 아래로 깔고 슬퍼하는 표정도 있고, 또 이렇게 비스듬히 손을 다소곳이 손가락을 끼고서는 이렇게 하고, 전부 이제 슬퍼하는 거니까 눈을 감고 있는, 이건 또 아주 뭐,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정말 슬퍼하는 모습도 이렇게 하고, 아주 손 자세라든가, 그 옷주름, 뭐, 얼굴 생김, 표정,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슬퍼한다고 하는, 그 다음에 고전기 특유의 어떤 엄숙한 그런 분위기면서도 하나하나를 다 다르게 표현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이제 이스탄불 오리엔트 고고학박물관의 가장 중요한 소장품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 제일 중요한 소장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렉산더 석관인 거죠. 그래서 뭐 지붕에 벌써 사자가 올라가 앉아 있고, 그죠? 네, 용마루에 보면 그냥 태양신으로 추정되는 쭉 있고, 이거 메두사냐 태양신이냐 이게 쫙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 다이내믹한 어떤 그 전투 장면들. 근데 이거를 왜 알렉산더 그 석관이라고 불렀을까? 뭐 바로 답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왕의 석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렉산더가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알렉산더 석관이라고 부르는 거다. 알렉산더가 아주 뭐 대단하죠, 그죠? 네. 이게 뭐 신전 양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 공류 미엔도 무늬로 하고 다양한 또 이 포도 덩굴이라든가 이거 나뭇잎이라든가 자연을 묘사한 거, 그 다음에 또 이 페리먼트 안에다가 다양한 이 조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석관의 사면을 돌아가지고 사냥 장면이나 전투 장면 이런 거를 다 묘사를 하는 이런 걸 되는데, 요걸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거 발굴을 하고 이걸 누구로 생각을 했냐면 BC 312년경으로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헬레니즘 시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정복한 뒤의 무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페니키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 출신의 페르시안계의 압달로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은 비록 무너졌지만 그리스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헬레니즘, 알렉산더의 기본 철학은 뭐냐면은 동서의 융합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융합이에요. 내가 페르시아를 지배했어. 그러면 알렉산더 이전의 정보의 개념은 그냥 꽉 거기를 없애버리면 돼요. 근데 알렉산더는 그게 아니라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 그리스 문화와 이집트 문화, 그러니까 정복 문화와 정복된 피정복자의 문화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더 큰 문화로 발전시키는 게 알렉산더의 기본적인 세계 철학입니다. 그 사람이 20대 나이에 어떻게 그런 높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지 저는 아주 굉장히 놀라운데, 그래서 그 정복지를 가서 제 까먹는 게 아니라 이제 뭐 반발하고 그러면 뭐 잔혹하게 제압하지만 그건 기본이지만 기본적으로 문화를 굉장히 존중해가지고 본인 자체가 결혼을 페르시아 여자하고만 했잖아요. 큰 마누라도 페르시아 여자,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도 다 페르시아 여자하고만. 왜냐하면 혈연으로 하나가 될 때 내 자식이 반은 페르시아를 통하니 그것이 진정한 동서의 융합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알렉산더를 우리가 그냥 정복자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특이했던 어떤 이 지구를 하나로 만들겠다고 하는 본인이 알고 있는 세계에 그런 어떤 통합 철학, 융합 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페르시아를 해가지고 다 까뭉갠 게 아니라 다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다 내 지배체제 안에서 집어넣었던 거예요. 물론 이때는 알렉산더가 323년에 죽기 때문에 BC 알렉산더 사후지만 알렉산더를 계승한 부하 장군들도 비록 결혼했던 페르시아 여자하고 이혼은 했지만 그래도 알렉산더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 뭔가 문화를 융합하고 그런 거는 그대로 계승을 하고, 그런 어떤 문화 융합 현상들이 헬레니즘 문화를 이렇게 살찌우는 그런 거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했는데, 이게 페르시아인의 무덤인데 완벽한 그리스의 예술이잖아요. 이 자체를 보더라도. 펜텔리쿠스, 요건 펜텔리쿠스 대리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에 아까 보여드렸던 거는 파리안, 파로스 섬에서 나오는 파리안 대리석. 그 다음에 펜텔리쿠스 대리석은 어디냐면은 아테네 북방에 있는 펜텔리쿠스 산이 있어요. 여기서 나오는 대리석도 아주 반짝반짝거리고 좋아가지고 아테네에 가면은 1896년 1회 현대올림픽이 열렸던
그 스타디움도 펜텔리쿠스 대리석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펜텔리쿠스 대리석이고 주로 이제 파리아 대리석 많이 썼고 낙소스 섬드 대리석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는 이제 주로 이거보다는 그 프로콘네소스 대리석이라 해서 마르마라에 있는, 왜냐하면 콘스탄티노플이 수도기니까 수도에서 가장 가까운 대리석을 갖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 콘스탄티노플이 있고 거기에 보스포러스 해변에서 에게아랑 연결하는 마르마라에 있잖아요. 그 마르마라의 가운데에 프로콘네소스 이 섬이 있어요. 그쪽에서 나오는 대리석이 많아가지고 그 뭐 성소피아 성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주요한 대리석 소재는 마르마라에 있는 프로콘네소스 섬에서 갖고 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이거네. 그래서 주로 많이 최고의 품질을 썼던 건 요 파리안 마블, 그 다음에 펜텔리쿠스 대리석 이쪽 거, 낙소섬 거는 초기에 많이 썼고,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는 조기 있는 대리석을 주로 썼었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알렉산더 석관은 이제 기록지가 이게 한 3m 되니까 이제 무지하게 큰 거죠. 그리고 사면을 뺑 둘러가지고 아주 하이 릴리프로다가,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나치막한 로 릴리프가 아니라 굉장히 거의 환조급에 해당하는 높은 어떤 부조의 어떤 이렇게 된 거고, 여기도 보면 색깔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지금도 보이시죠. 그래서 채색한 흔적이 이렇게 지금도 잘 남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색이었다. 이게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이런 대리석이면서도 동시에 그냥 화려하게 채색을 다 했던 그러한 석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건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두 권을 썼으니까 당연히 페르시아인이죠. 이거는 알렉산더군과, 요게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요게. 왜냐하면은 사자 가죽을 머리에다 뒤집어 쓴 거는 헤라클레스만 쓸 수 있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에 해당하는 일반 장군이나 군인이 헤라클레스 분장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 사자 가죽, 네메아 사자 가죽 머리를 딱 뒤집어 쓰고 가장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페르시아 적군을 물리치고 있는, 그래서 이게 실제 알렉산더였던, 아니면 알렉산더를 상징하는 걸로다가 헤라클레스의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요거를 보고 이제 알렉산더 석관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정한 거다. 이건 뭐 말의 어떤 역동적인 조각이나 인체의 근육이나 이런 거 보세요. 그래서 다 아주 사실적으로 하면서도 표정은 역시 이게 헬레니즘 초기이기 때문에 고전기 거를 답습해가지고 이런 어떤 엄숙한 모습으로 하고, 또 이게 이제 요건 페르시아 병사가 지금 겁먹은 표정이죠. 이런 거는 전형적인 그 헬레니즘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고전기 조각에서는 이런 겁먹은 표정이라든가 이런 걸 집어넣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잘 등장시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으로 넘어오면서 기본적으로 그리스 문화의 바운더리가 이집트, 페르시아 이런 데로 확대가 되면서 그 지역 사람들도 같이 예술의 소재를 넣어주고 좀 더 사실적인 포즈를 넣어주고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가까이 된 사진으로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알렉산더를 보고, 그러면 이 조각은 이건 뭐냐? 바로 요거를 요거의 복제판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수스 전투 모자이크라는 건데, 이게 알렉산더예요. 이게 나폴리 고고학박물관에 있거든요. 이게 폼페이에서 출토가 됐어요. 19세기 말에 폼페이에서 출토가 된 건데, 이게 이제 알렉산더고, 이쪽에 다리우스 3세. 아주 겁먹고 눈을 둥그렇게 뜨고, 오늘날 이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죠? 이렇게 다 해서 페르시아 병사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가 원래 아까 조각에서 보던 그 모자 있잖아요. 여기 마케도니아인들이 이런 모자를 또 쓰기도 했어요. 알렉산더가 기록에 의하면은 투구를 쓰고도 했지만 투구를 안 쓰고 전투에 나가는 경우도 꽤 있다랍니다. 그만큼의 용맹함을 자랑하는 거죠. 나 목숨 내놓고 싸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길이가 5.8m, 높이가 3.1m. 그래서 나폴리 고고학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앞에 막아놨어요. 유리로 딱 막아놓고. 이거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리 밖에서만 이렇게 보고 사진 찍을 수 있거든요. 사진이 선명하게 잘 안 나와요. 유리 밖에서 찍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작품을 보고서 무려 150만 개의 테세라. 그러니까 모자이크라는 거는 1mm, 2mm, 3mm짜리 작은 색대리석을 사각형으로 자르거나 유리를 그어가지고, 생유리를 그어가지고 그 유리를 잘게 쪼각내가지고 붙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다 색대리석하고 생유리를 쪼개 집어넣은 건데 조각이 무려 150만 개.
그 뒤로도 인류 역사에 이런 예술품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림으로는 그릴 수가 있겠지만 모자이크라고 하는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취해서 이제 앞으로 자세히 많이 들여다볼 건데 정말 놀랄 만한 거고, 요거는 또 모자이크 중에서도 베르미큘라툼, 그러니까는 이 테세라를 좀 굵직한 거, 0.5mm, 4mm 굵은 게 있고, 이런 거 아주 미세한 테세라예요. 그러니까 대리석을 2mm, 3mm로 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되나? 예. 그런 거를 150만 가게를 쪼개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정말 고대 예술의 어떤 정말 진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폼페이 현장에 1831년에 출토했는데, 그 파우너 집이라는 현장에 가면은 모조품으로 다 갖다 설치해 놓고, 원래 20년 전에는 그것도 없었어요. 요새는 모조품을 설치해 놨더라고. 이거는 이제 나폴리 고고학박물관에 갖다 놓은 건데, 요게 이제 이거 필로케누스라고 하는 이 화가가 있었어요. 이 궁정 화가가. 그러니까 알렉산더 쫓아다니면서 그리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가 그려놓은 그림을 이렇게 모자이크로 표현한 거다. 돌 조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거 보세요. 돌 조각으로. 요 자체 작품은 이제 BC 2세기 걸로 추정이 되니까, 헬레니즘의 이 테세라 모자이크가 절정으로 꼽힐 때에, 그때 이제 모자이크죠. 이건 메두사 얼굴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죠. 플리니우스도 이제 대플리니우스라고, 그 79년 폼페이 대분화 때 로마 해군 사령관 하다가 나폴리 앞에 있는 미세눔이라고 하는 해군 기지에서 구호회로 갔다가 빠져 죽은 플리니우스 있거든요. 그 플리니우스가 쓴 박물지라고 하는, 요즘으로 치면 이제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도 언급했던 작품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표정들, 이런 것들은 그 헬레니즘 시대에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좀 보시고, 쭉 한번 보시고, 그래서 아주 헬레니즘 조각이 아주 걸작이다. 고전기의 어떤 엄숙미, 이런 어떤 비례미, 이런 걸 이으면서도 굉장히 사실적인 또 이런 인물 표정 같은 거를 또 집어넣은 그런 어떤, 일종의 또 대리석 속의 회화다. 이런 표현도 하다. 말도 잘 전해, 그죠? 대리석의 회화다. 이런 것도 돼 있고. 이 하나하나의 어떤 걸 한번 보세요. 그죠? 자, 전투 장면들 이렇게 나오고, 이건 그리스인들이고, 이건 여기 바지 정확하게 나오죠? 이게 페르시아인들의 복식이죠. 두건 쓰고, 프리기아 스타일 모자 쓰고, 소매 입고, 바지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입은 전형적인 페르시아인들이고,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묘사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건 페르시아의 사냥, 전투 장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인들의 사자 사냥이고, 요거는 그리스인들의 사자 사냥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312년에서 그때 BC 312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비록 페르시아는 멸망했지만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문화가 융합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자체 무덤 주인공 자체가 페르시아 계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적인 요소, 페르시아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는 아주 귀한 어떤 문화융합적인 그러한 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 페르시아인의 사냥이죠. 요것도 페르시아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인 것도 많이 집어넣은 거예요. 본인이 페르시아 계열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 인들도 같이 집어넣고. 그죠? 이걸 잘 보세요. 그리스인이 이렇게 사자 사냥하는 모습. 이걸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사자 사냥이 아니지. 사슴 사냥이잖아. 사슴 사냥. 자, 이게 뭐예요? 사슴 사냥하고 있는, 이게 펠라가 뭐냐면은, 알렉산더가 출성했던 궁정을 펠라라 하거든요. 마케도니아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태어난 데가 펠라예요. 그 펠라에 가보면 그 궁정터에 지금 바닥에 인시츄에이션 뮤지엄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기에 가보면 이렇게 마케도니아에서 만들어 놓은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중에 가장 BC 4세기께 지금까지 출토된 가장 오래된 모자이크거든요. 그 초기의 모자이크입니다. 그리스 북부를 나중에 탐방하게 되면 마케도니아 수도였던 펠라에 가면, 메르기나하고 펠라 두 군데가 수도였는데, 이 펠라라는 데 가면 바닥 모자이크가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3300년도 더 된 그리스 시대의 오리지널 모자이크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예술 작품이라고 보고, 이런 마케도니아인들의 사냥 문화를 그대로 마케도니아 지배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페르시아인이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원용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런 작품도 한번 이런 포도 잎사귀 무늬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이런 게 당초 무늬 같은 거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살펴봤습니다.